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통일신라 얘기인데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통일신라의 본격적 얘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갈게요. 다음 시간에 가는데 오늘 그 통일신라 앞부분 얘기 좀 살짝만 하고 이게 바로 좀 연결되는 얘기라 살짝만 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 통일신라를 들어갈 때 통일신라의 구분법이 있거든요. 구분법 요것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신라를 어떻게 나누냐면 중대라고 해요. 됐죠? 여러분 우측 페이지 보세요. 우측 페이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대. 그렇죠? 그러면 눈치로 중대가 있고 하대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 당연하죠. 상대도 있지. 그래야 상중하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신라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신라를 3등급을 해서 나눠서 보는 방법은 여러분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자, 김부식이 그러니까 고려시대 학자였던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쓰면서 신라를 구분한 가장 유명한 방법입니다. 됐죠? 그런데 김부식은 자신이 그러니까 신라 화랑의 후에 그러니까 무열계 후예라는 의식이 굉장히 명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라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신라가 가장 중요한 시기 그래서 가장 반짝반짝했던 게 언제다? 바로 무열계의 직계들. 요 무열계의 직계들이 왕위를 계승할 때가 신라가 가장 잘 나가고 가장 반짝반짝할 때다라는 생각이 명확했어요. 그래서 신라를 세 등분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세 등분한 거냐면 왕들의 혈통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는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했던 그러니까 김춘추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삼국시대의 신라고요. 됐죠? 그 다음에 중대에 자 드디어 누가 등장해?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 춘추가 등장하잖아. 그래서 춘추의 등장과 그의 후손들이 왕위를 쭉 계승하는 시기. 이게 언제까지냐면 AD 780년 그러니까 해공왕이 그 22살이란 젊은 나이에 궁중에서 김지정의 난 때 암살당해요. 그래서 이제 해공왕이 죽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 해공왕이 무열계의 마지막이야. 그리고 나면 내무랑의 10대 손이었던 김양상이 당시에 상대등이었는데 선덕왕의 즉위를 해요. 그럼 그때부터는 무열계 직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우측 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대라고 나와요. 됐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통일신라를 보는 가장 기본은 그러니까 삼국시대 그냥 신라가 상대라 그랬죠. 그런데 통일신라는 둘로 나눠지는 거야. 혈통에 따라서 무열계 직계가 왕이라는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 됐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무열계 직계들이 왕이라는 요 시기가 신라 중대. 그리고 통일 과정에서 자 힘이 이제 국왕이 완전히 힘이 세져요. 그러면서 자 요 중대에 왕권도 강화되고 아주 강력하게 시스템을 정비합니다. 국가 시스템을. 됐죠? 요게 뭐예요? 신라 중대예요. 그러면 신라 하대는 뭐냐? 신라 하대는 자 신라 하대는 이제 왕권이 다시 악화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서 자 이제 중앙에서는 무열의 직계, 그러니까 직계만 왕위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신라 하대 특징은 내물 방계들이 왕위에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물왕의 요 방자가 뭐냐면 여러분 펼쳐질 방자야. 근데 생각해 보시면 내물왕이 우리 앞에서 수업했잖아. 내물왕이 누구죠? 김내물 마립간 4세기 말왕이잖아. 5세기 초 광기토대왕에 도움받았던 기억나요? 그런데 지금 AD 780년 해공왕이 죽으면서 그러니까 8세기 후반에 해공왕이 죽으면서 내무랑의 후손들이 왕에 오르거든요. 그래서 김양상이 내무랑 10대 손이에요. 그럼 뭔 소리냐면 봐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400년도 더 된 사람 아니야. 그쵸? 8세기 후반이니까 대충 350년에서 400년 전 사람이네. 아니 내무랑의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그 자식의 자식이 있겠죠. 그 자식의 자식도 있고. 아니, 이 자식은 뭐 자식이 없을 수도 있고 결혼 안 할 수도 있지만 이 자식은 자식이 많을 수도 있고 이 자식도 자식이 있고 이 자식도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나면 이 자식도 자식을 놓고 이 자식이 자식 안 놓더라도 이 자식 자식 놓고 이 자식은 자식 안 놓더라도 이 자식은 자식을 놓고 이 자식도 자식을 놓고 이 자식도 자식을 놓고 이 자식도 자식을 놓고 이 자식도 자식을 놓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그만할게요. 됐죠? 진짜 열심히 했어. 나머지 중량. 여러분 제가 이게 뭐 하는지 알겠어?
지금 내문항에서 몇 대 내려왔는지 알아요? 봐요. 1대, 2대, 3대야. 나머지 중이야. 자, 그냥 결론으로 바로 갑니다. 자, 마지막 10대. 이 10대 손이야. 근데 그 중에 궁중에서 갑자기 국왕이 암살당하면서 누가 왕이 올랐다? 김양상이 왕이 올랐어요. 근데 김양상 찾아드릴게. 제가 뭐 말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궁중에서 해공왕이 암살당하고 내무랑의 후손 중에 한 명이었던 김양상이 왕이 되는 순간 여러분 보시면 왕의 자격을 갖춘 자가 너무 많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 아, 힘이 있으면 왕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힘께나 쓰는 자들은 한 번씩 들고 일어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신라 하대 보면 왕들의 평균 재위 기간이 한 5.5년 돼요. 뭐야? 대통령이야? 됐죠? 그러니까 서로 죽고 죽이고 난리가 나요. 이러니까 중앙에서는 왕위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이 왕위쟁탈전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김원창의 난이에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할게요. 오늘은 신라 중대 하대 설명만 살짝, 분위기만 살짝 하고 오늘 수업 끝내겠습니다. 자, 왕위쟁탈전. 됐죠? 이러면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은 상실해요. 그러면서 농민에 대한 수탈이 심화되거든요. 그리고 나면 중앙에 이제 통제를 안 받는 반독립적 세력들이 성장하게 돼요.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 호족이라 그래요. 이게 신라 하대의 특징이야. 그래서 막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신라 중대, 신라 하대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무열왕, 문무왕까지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지방간 감찰을 위해서 이제 통일하고 나면 문무왕이 외사정을 파견합니다. 됐죠? 지방간 감찰이에요. 자, 그리고 신라 중대의 대표 7세기 말 신문왕 완전 중요합니다. 됐죠? 자, 신문왕 완전 중요한 우리 이제 신문왕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신문왕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 여기가 바로 신라 중대의 대표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래서 통신라 이제 주요 국왕들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 나오기 전에 중대와 하대, 그래서 제가 통신라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시간이 약간 돼서 살짝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통신라 그리고 발해 남북국 시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편의 영어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음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상국통일 과정까지 했고요. 자, 그다음 이제 남북국 시대. 그래서 자, 통일신라와 오늘 발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통일 과정과 관련된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러니까 무열왕이랑 문무왕까지는 미리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신문왕으로 들어갈 건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한능검에서 출제를 오늘 이제 하는 요 강의는 또 한능검에서 출제를 많이 하는 파트입니다. 전통적으로 원래 발해를 되게 많이 내요. 각종 국가가 주도하는 시험들에서 원래 발해사를 좀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발해사는 특징이 뭐냐면 거의 매년 빠짐없이 매회 빠짐없이 그냥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 자, 그리고 그 통일신라는 예전에는 조금 덜 나왔는데 자, 최근에는 그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시험 문제 나올 때 한 문제가 아니라 막 두 문제씩 막 이렇게 해서 자, 최근 3년으로만 따지면 오히려 뭐 발해사 못지않게 오히려 발해사보다 자, 문항이 조금 더 출제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자, 통일 과정, 자, 신라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다음 이제 우리는 자, 통일신라의 대표 신문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문왕은 문제 정말 최근에 잘 나와요. 그래서 자, 신문왕은 자, 시험을 보시면 그냥 만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문왕의 자, 주요 정책들 자, 지금부터 자,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김음돌. 특히 요거 이제 뭐 선지든 사료든 요거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김음돌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사파 뭐 자료 제시되거나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김음돌 그리고 그러니까 김음돌이 보이면 무조건 신문왕이야. 됐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친구 중에 흠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흔하지 않을 이름이야. 그래서 사실 한번 보면 까먹기 쉽지 않죠. 자, 참고로 김음돌은 신문왕의 장인이에요. 그래서 자, 소위 말해서 그 무열계들의 자, 신문왕을 중심으로 한 왕권 강화에 사실은
반발했었던 거야. 자, 그러면서 일어났던 사건이 김음도련안이에요. 그래서 자, 뭐 자기의 장인이었지만 그러니까 정말 얄짤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 사냥이 끝나고 나면 사냥개에 대한 사냥이 시작되죠. 그런데 신문왕, 그러니까 신문왕이랑 비슷한 캐릭터가 나중에 우리가 되감하겠지만 자, 이제 고려 4대 국왕 광종, 그 다음에 자, 조선의 뭐 3대 국왕 태종,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사실은 비슷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통일과정 그리고 건국과정 이후에 이제 정말 통치적으로 안정을 가는 거야. 근데 이게 뭐 긍정적으로 보면 통치적으로 안정가지만 이게 반대 입장에서 보면 정말 토사구팽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냥이 끝나고 나면 사냥개에 대한 사냥이 시작되는 거야. 정말 자, 피도 이제 눈물도 없는 자, 숙청들. 자, 그런 왕권 강화의 측면에서는 자, 셋이 비슷한 캐릭터고요. 자, 요 셋 다 한능검에서 잘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일단 첫 번째 김음도련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진압하고 나면 거의 이제 귀족들을 막 초토화시키고 엄청난 왕권 강화를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 그다음 토의제도 관료전의 지급, 그다음에 노급의 폐지인데 여러분 이 관료전이랑 노급은 어차피 요 다음 강의에서 요 강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바로 고대 경제 사회 쪽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차피 다시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미리 말씀드리고 가면 자, 이건 신문왕에서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선지예요. 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자, 그런데 요 말을 좀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이게 우리가 이제 고대 경제 파트나 또는 중세 경제 파트에 가면 어차피 제가 한번 설명을 해야 될 말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먼저 좀 소개만 하고 갈게요. 그 뒤에 가서 조금 더 한번 또 다시 고려시대에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국가가 실제로 이제 전국에 있는 여러 가지, 자, 그러니까 토지, 그 다음에 이제 각 이제 그 백성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아니 뭐 지켜주고, 그 다음에 세금 수취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초기에는 당연히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지방에 토들이 있거든요. 지방 세력가들이.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적당히 걷는 거야. 그리고 이제 중앙집권화된 국가가 등장한다는 건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또 왕이 이렇게 뭐 걷는 뭐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게 점점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이제 정비가 되면서 등장하는 개념이 뭐냐면 수조권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수조권이라는 개념인데 일단 오늘은 좀 가볍게 한번 그냥 워밍업 차원에서 한번 들어만 두시죠. 그러니까 수조권이라는 건 왜 등장했냐면 국가가 이걸 시스템화 시키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행정력이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이 동원되고 아직은 국가가 그런 좀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정이 아직 미치지 못하는 범위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행정을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수조건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조라는 건 우리가 경제 파트에 가서 얘기할 건데 얘는 사실 이제 이렇게 쓰는 글자인데 이게 뭐냐면 토지세에 해당하는 거야. 땅세. 됐죠? 그래서 땅세는 보통 이제 한 통신라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하는데 통신라에서 고려 정도가 되면 보통 생산량의 한 10분의 1 정도를 걷습니다. 그래서 보통 조는 수치를 어느 정도로 하냐면 생산량의 10분의 1 정도를 수치한다.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들어만 두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냐면 일단 첫 번째 방금 제가 뭐라 그랬냐면 10분의 1을 국가가 수치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어떤 뭐 땅에서 농사 짓는 뭐 농민이 있다. 그러면 10분의 1 정도를 수치를 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10을 파악해야 되죠. 10을. 일단 10을 파악해야 되잖아. 그래야 일을 걷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 국세청도 사실은 이게 가장 고민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분에게 세금을 수취할 때 예를 들어 이분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소득액이 어떻게 되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사실 1을 수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을 정확하게 알아야 1을 수취하지. 이걸 역사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한국사에서는 다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단어 절대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10을 파악하는 과정이야. 10을 파악해야 사실 1을 수취하잖아. 근데 10을 어떻게 파악할까? 그러니까 모든 땅에서 다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국에 있는 모든 땅에서. 그러면 거기에 사실은 공무원이 파견이 다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 파악하면 끝이냐?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해. 자, 일을 어떻게 해야 돼? 여기 10을 이제 파악했으니까 일을 수치를 해야 되죠.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라는 게 말이 쉬워 수치지 사실 수치에 더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운송이에요. 운송. 그러니까 일을 걷었으면 중앙으로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가지고 오는 게 장난이 아니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 그냥 카카오 뱅킹으로 해요? 아니면 뭐 폰뱅킹, 인터넷 뱅킹, 뭐 무통장 입금, 뭐 해.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이 당시에 화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100% 현물이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또 국토의 70%가 산지잖아. 그리고 교통도 많이 발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수치하고 운송하는 요 과정이 사실은 장난이 아니에요. 이 상황 자체가 일단 장난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1, 2번 이거 자체도 엄청나게 사실은 복잡한 과정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정부가 전국에 그 농사를 짓는 땅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걷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전국에는 그러면 이제 공무원은 한 얼마나 있을까? 이게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되게 많겠죠. 뭐 중앙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지방공무원까지 공무원들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정부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파트별로 해서 공무원들 관리들이 있어요. 그럼 이 관리들에게 정부 입장에선 또 뭘 해야 돼? 그렇죠. 세금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월급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조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어떻게 탄생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요 복잡한 과정을 사실은 원스톱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국가가 세금을 걷어야 되는 그 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월급을 받아야 되는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공무원과 땅을 이렇게 매칭시키는 거야. 그리고 정부는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예를 들어 무슨 뭐 7급 5번 공무원이 있다고 해봐요. 근데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받아야 될 올해 월급 액수가 만약에 4천만 원이라고 해봐.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대략 10분의 1을 수치하면 4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 땅이 존재할 거 아니야. 물론 올해 생산액은 매년 변동합니다. 그쵸? 왜냐하면 이 10은 변동하고 10에 따라서 1도 계속 변동하겠죠. 그쵸? 그러나 지난 20년간, 지난 30년간 정부는 세금을 계속 수치해 왔잖아. 그러니까 그 20년간, 30년간의 기본적인 평균값이라는 건 존재할 거라고요. 그죠? 물론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러니까 대략 4천만 원 정도 거둘 수 있는 땅을 이 공무원에게 과전이라 그래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사항들도 어차피 걷어가서 월급을 받을 그 공무원한테 일임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행정에 간소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 정부가 좀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땅과 공무원을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정부는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탄생하는 개념이 이 수조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수조권. 그러니까 수조권은 실제로는 공무원에게 과전을 설정하는 형태로 해서 과전을 그러니까 특정한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의 월급 액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직급에 따라 월급 액수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정도의 땅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굉장히 좋은 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과전으로 설정만 하고 정부는 빠지는 거야. 그러면 방금 전에 보셨던 그러니까 1번의 과정과 2번의 과정과 3번의 과정이 원스톱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정이 굉장히 간소화됐잖아. 자, 이렇게 해서 등장하는 개념이 뭐냐면 수조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어차피 공무원한테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 월급 주는 그러니까 공무원에게 월급 주는 월급 체계를 토지와 연동을 시키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10을 파악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 어차피 네가 받을 돈이니까 네가 가서 파악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1을 수치해서 다시 정부가 줘야 되잖아. 근데 그것도 네가 10을 파악했으니 네가 그냥 1을 걷어가라.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매칭만 잘 시키고 나면 정부는 빠지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행정이 굉장히 원스톱으로 간소화됐잖아. 자, 이렇게 등장하는 개념이 뭐다? 수조권이다. 요거를 일단 먼저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건데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뒤에 속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국가가 공무원에게 관리에게 직역에 대한 대가로 토지를 지급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토지를 지급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자
그러니까 공무원에게 뭘 줬다라는 게 아니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지급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됐죠? 자, 소유권을 지급했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뭘 준 거야? 조세 추치권을 준 거야. 그래서 공무원에 월급을 주는 이 월급 체계를 가지고 정부 입장에서도 행정을 간소화시키면서 토지를 관리하는 거예요. 됐죠? 자,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바로 토지제도의 핵심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 원형이 자, 지금 어디에 등장하냐면 자, 이미 통일신라 때부터 그런 형태들이 조금씩 이제 왜냐면 이제 지방에 있는 토들에게 그냥 왕이 그냥 받다가 어느 정도 전체적인 좀 장력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그러면 토지제도의 가장 기본 개념 수조권이 뭔지 아셨죠? 나중에 이 얘기는 고려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경제 파트에서 다시 올 거고 특히 전식과 과주법 얘기할 때 이 얘기는 다시 하게 될 거야. 자, 기억나시죠? 그리고 저 갈 거예요. 자, 그럼 원리대로 와볼게요. 자, 그럼 이제 관료전이랑 노급이 뭐냐? 자, 이것도 공무원한테 어차피 월급을 주는 겁니다. 월급을. 그러니까 이 토지제도라는 게 바로 토지의 관리를 공무원 월급 주는 거랑 이렇게 연동시켜 놓은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는 사실은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제가 이 말을 써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관료전이고요. 그 다음에 녹읍이에요. 됐죠? 녹읍. 그러니까 제가 한자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이건 그냥 한자로 보시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자, 공무원에게 똑같이 월급을 주는 거야. 그런데 자,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저렇게 그러니까 밭전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밭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는 그냥 땅이라고 읽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공무원들한테 주었던 땅에 대한 권리 뭐 이런 얘기야. 됐죠? 자, 그래서 땅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읍자입니다. 요 읍자는 뭐냐면 얘는 고을읍자예요. 마을읍자. 그래서 자 보시면 결론이 뭐냐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들 요 관료들에게 그러니까 월급으로 주는 게 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관료라는 얘기랑 녹이란 말은 어차피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지우면 되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역의 담당자 공무원들한테 관리들한테 국가가 전을 줬느냐 읍을 줬느냐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전이라는 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여기는 뭐냐면 바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요 수조권에 사실은 기본적인 좀 원형이 나오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사실 요 수조권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구체화되는 개념이고 어쨌든 근데 결론은 뭐 그냥 저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처럼 지금 읍을 주잖아요. 그러면 읍이라는 건 고을 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당연히 토지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현물들, 그러니까 특산물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끝내주는 게 뭐냐면 여기엔 뭐도 있냐면 인간이 있어요. 인간. 그리고 특히 인간 중에도 뭐다? 인간의 노동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정한 마을을 통째로 받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고을에 안에서는 사실은 내가 왕이나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그 인정에 대한 지배권, 사람에 대한 지배권까지 갖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노동력도 내가 징발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시면 야, 읍이라는 게 끝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국가공무원인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무슨 뭐 동작구를 만약에 관료전으로 받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제 월급은 추수할 때가 되면 제가 동작구에 가서 자 이제 사람들에게 10분의 1세를 쭉 걷어요. 그 사람 이제 소득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서 10분의 1세를 쭉 걷어가. 그럼 제 월급이 되는 거야. 됐죠? 이게 관료전이에요. 근데 만약에 노급이라는 건 이런 거지. 근데 만약에 제가 영등포구를 만약에 노급으로 받았다고 치면 영등포구에서 세금 걷는 건 기본이고 거기에 있는 특산물 그리고 더 끝내주는 건 영등포 그러니까 구민들에 대한 사람에 대한 제가 지배권까지 갖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영등포구에서는 제가 뭐 왕이나 다를 바 없잖아. 진짜 끝내주죠. 이게 뭐예요? 이게 노급이야. 이해되셨죠? 특히 이 노급은 그러니까 이 노동력은 당시로서는 바로 뭐로도 바뀔 수 있냐면 실제로 군사력으로도 바로 전환도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나 이전부터 노급은 계속 존재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여러분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요거 지금 제가
그냥 단어 뜻을 여러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이 길어지는 거야. 그냥 사실은 그냥 외우세요. 그럼 나 그냥 금방 지금 벌써 내가 한 15분쯤 지금 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말이 조금 길어지는 거야. 나중에 어차피 경제 파트 가서 또 해야 될 얘기여서. 자,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예전에 중앙집권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요 노급이라는 건 상당히 나중에 뭐 이런 명칭이 붙긴 했지만, 그러니까 원래 영등포구의 지방 세력가들이 또는 안양시의 지방 세력, 그 다음에 뭐 평택의 지방 세력들이 실제로 그 지역을 그렇게 자기가 지배했던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농민도 이제 세금도 걷고, 그리고 중앙국가에서 뭐 예를 들어 중앙의 왕이 뭐 좀 얼마 보내라 그러면 그냥 뭐 조금 그래도 뭐 싸울 수는 없으니까 뭐 그냥 좀 보내주고 원래 그랬던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됐죠? 그런데 그런 흔적들이 아직도 좀 상당히 남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대해서 자, 특정한 세력가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거잖아. 이게 노급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왕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생각해보시면 되게 위협적이죠. 그러니까 통신라 때 신문왕이 바로 그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린 거야.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관료전을 지급하고,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금만 얘네들이 걷어가라야.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은 뭐 하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자, 이게 바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귀족의 경제적 기반, 여러 가지 군사적 기반, 여러 가지 기반 자체를 사실은 약화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왕권 강화, 재정 확충 이런 데 도움이 됐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제도사 먼저 할게요. 그다음에 중앙 지방 제도도 신문왕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라에서 신라 중대에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중대와 하대의 특징들을 먼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중대 대표는 무조건 신문왕이야. 그러니까 중대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특징은 사실은 하나씩 제도를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제 꼼꼼히 살펴보면 결국은 뭐다? 다 신문왕 얘기예요. 자, 중앙과 지방제도를 정리하는데 중앙 10부, 마지막 예작부를 설치하면서 자, 신라는 중앙의 관청이 14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당나라에 있었던 2호의 병영공을 6개를 좀 더 많이 쪼개놓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지방의 구조오소경.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이게 중앙 14분의 시험에 별로 안 나오는데 자, 구조오소경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됐죠? 그리고 요 구주라는 건 뭐냐면 앞에서도 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자, 충청도 그렇잖아요. 경기도, 강원도 이런 게 있죠. 그게 주예요. 그 다음에 소경은 뭐냐면 경은 중앙경자, 서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5개의 작은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광역시급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무슨 뭐 대구광역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광역시급 자 이렇게 정비했다. 여러분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제도사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통신라 제도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문왕에 대한 선지로도 잘 나와요. 그래서 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군사제도. 여러분 군사제도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됐죠? 자, 특히 김음돌의 난, 그러니까 이렇게 진골귀족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나면 이제 그리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특정 국왕이 군사와 관련된 어떤 것들을 만들었다 이런 예를 표현이 나오면 이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그 팩트를 그냥 외우지만 행간은 뭐다? 그러면 그 군주는 그 국왕은 군사권을 장악했다. 그러니까 왕권 강하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뭐 할 때 했었냐면 제가 법흥왕 할 때 했었어요. 그래서 법흥왕 때 병부 설치 중요하다 그랬죠. 자, 지금 보시는 신문왕 때 자, 구서당 10정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앙군은 9개의 부대 구서당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군은 10개 10정으로 편제를 합니다. 요거 제도사에서 잠시 후에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의외로 시험에 또 되게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자, 유학교육기관으로서 국학을 설립해요. 요거 시험에 잘 나왔어요. 선지로. 신문왕 고르는 선지로 요거 잘 나왔었습니다. 됐죠? 요거는 자료보다는 선지로 잘 나왔었어. 자, 그래서 우리가 국립대학 앞에서 뭐 할 때 했더라? 고구려 할 때 했었잖아. 기억나요? 고구려가 뭐라고요? 고구려 진짜 쿨하다 그랬지? 그래서 만약에 조라. 여러분 지금 주시는 거 아니죠? 그러면 태학. 기억나요? 자, 그 다음에 숙제 안에 오면 태학. 기억나지? 그래서 완전히 열심히 하는 애들만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게 소신왕 때 태학이었잖아. 자, 이번에 신라에서는 신문왕 때 국학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신문왕의 왕권 강화했고요. 자, 그래서 신문왕의 그 왕권이 이렇게 강력했음을 보여주는 자, 대표적인 설화가 만파식적 설화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파식적 설화는 요것도 하나 참고로 제가 적어드릴게요. 이거 그
이제 다음 강의 그리고 그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또 문화사 갈 거거든요. 문화사 가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신문왕 때 그 삼국 통일을 완성했던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문무왕의 은덕을 그리기 위해서 감은사라는 사찰을 만들어요. 됐죠? 감은사, 은혜에 감사한다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감은사라는 사찰이 이제 완공될 때 사실은 신문왕이 기이한 꿈을 꿔요. 그래서 꿈에 드래곤을 만나서 드래곤과 토킹 어바웃을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꿈에 가끔 용 보이세요? 그리고 용이랑 대화 좀 해보셨어요? 그래서 용이랑 대화를 해서 사실은 얻게 된 게 뭐냐면 자 대나무로 만든 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적자가 필이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 만파지적설화는 감은사라는 사찰의 이야기랑도 연결되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우리가 신라 중대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중의 기단위의 3층으로 쌓는 그러니까 통신라 석탑을 얘기할 때 1번 대표는 일단 무조건 석가탑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 정도 더 보신다면 감은사지 3층 탑입니다. 됐죠? 그래서 감은사 3층 탑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필이냐면 만파, 수많은 파도, 수많은 고난이 몰려와도 자식 제거하는 신기한 필이에요. 그러니까 신문왕 때는 어떤 일도 있을 수 없죠. 만약에 또 예전처럼 막 외구가 쳐들어왔어. 특히 신라가 외구에 또 침략 가깝다 보니까 많이 받기도 했거든. 그러면 막 전하 막 외구입니다. 막 그러면 신문왕이 뭐라는 거야. 피리를 가져오도록 하여라. 그래서 저 만파식적이라는 피리가 있잖아. 피리를 삐리릭 불면 애들이 다 죽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뭐 팔공산에서 이제 뭐 공산에서 대구 공산에서 뭐 산불이 났대요. 그래서 막 전하 불이 옵니다. 뭐 막 그러잖아요. 그 뭐 피리를 가져오도록 해라. 그래서 삐리릭 불면 그냥 다 꺼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또 뻥이야.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신화와 설화는 비유와 상징으로 읽어주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 신문왕의 손에 만파식적이라는 엄청난 피리가 하나 들려있잖아. 자, 그러니까 신문왕 때는 어떠한 문제도 있을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피리 한 번 불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국가 권력이 얼마나 강했고 나라는 태평성대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설화입니다. 그래서 만파식적 나오면 굉장히 안정돼 있었던 자 어느 시대를 얘기하는 거야? 신문왕.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신문왕의 중요한 업적에 대한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구강들 갈게요. 여러분, 나머지 구강들은 그냥 가볍게 자,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성덕왕인데요. 자, 성덕왕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덕왕은 실제로 뭐 단독 문제로 이렇게 출제될 만한 주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오답선지로 아마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계속 눈에는 보이실 거야. 자, 성덕왕은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아까 그러니까 신문왕은 공무원들한테 월급으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줬죠. 그쵸? 자, 근데 성덕은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여기서 정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 글자야.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들어두세요. 자,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한국사에서 이렇게 요 글자가 나오면 제이라고 읽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읽는 거야? 정이에요. 그래서 저건 무슨 뜻이냐면 고물의 정이야. 고물애가 뭐야? 쟁기야. 그럼 무슨 뜻이야? 자, 밭에 나가서 쟁기 끄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밭에서 쟁기 끄는 건 누구예요? 주로 남자들이야. 그러면 남자들인데 나이를 보니까 몇 살이야? 16세에서 60세야. 그래서 저 정들에게 토지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줬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자, 성동왕 때 뭘 지급했다? 정전. 그래서 국가의 토지 지배권을 더 강화하고 국가의 권위를 더 높이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그대로 읽을게요. 자, 덕이 성스러웠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누구에게까지도 땅을 줬다? 백성들에게까지도 줬다.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덕왕은 근데 여러분 신라 중대에서는 만약에 시험에 출제된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신문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명 더 체크해야 될 게 누구냐면 경덕왕입니다. 그래서 성덕왕은 어차피 업적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오답선지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경덕은 근데 몇 가지 좀 확인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특히 또 경덕은 노력을 대빵 많이 했어요. 자, 경덕왕이 했던 노력들 좀 체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한화정책. 그러니까 선진문물을 받아들여서 조금 더 시스템을 조금 더 변화를 시킨 거지. 발전시키려고. 그래서 지방행정구역이랑 그 다음에 중앙 뭐 관직명이랑 이런 것들을 선진국 다 중국식으로 변경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다 한자 표기를 해요. 그래서 좀 이따가 뭐 구조소경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뭐 명주, 강주, 양주, 무주 뭐 이런 게 전부 중국식 표현이고
경덕왕 때 만들어진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성덕대왕 신종.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은덕을 기리기 위해서 성덕신자, 성덕대왕 신종을 제작합니다. 물론 근데 왕공 바로 전에 죽어요. 그래서 마지막 왕공은 해공왕 때 왕공이 됩니다. 자,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불국사, 그 다음에 석굴암 이런 것들도 건립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데 이게 문화파트에 어차피 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중앙교육기관 국립대학도 국학을 해보니까 별로야. 왜냐면 애들이 자꾸 숙제 안 해왔나 봐. 수업 시간에 자꾸 졸았나 봐. 근데 보니까 역시 뭐가 최고야? 태학이 최고야. 됐죠? 그래서 졸아. 그러면 태학. 이해됐죠? 자, 그래서 태학 또는 태학 감이라고 바꿉니다. 이건 나중에 문화파트에 있는데 그냥 여기서 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경덕왕이 이렇게 노력을 대빵 많이 합니다. 됐죠? 그래서 어떻게든 좀 시스템을 정비하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소용없어요. 왜 소용이 없냐? 그대로 갈게요. 덕이 가볍습니다. 됐죠? 그래서 덕이 가벼워서 소용이 없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노급이 다시 부활합니다. 됐죠? 그래서 요 노급 세트는 좀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노급을 폐지했던 건 누구죠?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 폐지했던 건 신문왕. 그런데 결국 귀족들의 반발로 이걸 누르고 있었는데 결국 누르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 노급을 부활시켜준 게 누구다? 경덕. 됐죠? 그래서 신라 중대 하대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노급은 먼저 부활됩니다. 그러니까 전제왕권이 다시 이렇게 도전받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통치 시스템에 대한 정비 이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통신라 제도사입니다. 여러분, 이 제도사는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많이 나오지는 않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여러분 너무 여기 암기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도사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암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요런 얘기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게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신라다. 이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사라는 과목이 무슨 과목이야? 시간의 과목이죠. 그러니까 제가 앞 시간에도 오리엔테이션 때 뭐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시간 찾기 게임이에요. 한국사라는 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한국사에서 나오는 국왕을 물어보는 문제는 인문사 문제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국왕은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시간의 기준이에요. 시간의 기준. 우리가 고대 정치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4세기 그러면 왕들을 세워놓고 우리가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미천왕, 고국원왕, 소수리망 뭐 이런 식으로 기억나시죠? 시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야. 그래서 어떤 국왕 때 만들어졌냐 뭐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통치체제에서는 일단 요 집사부 같은 경우에는 진덕여왕 때 만들어진 건데, 자, 이게 왕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국왕의 왕명을 집행하는, 그리고 국정을 총괄하는 가장 핵심 기구고, 여기에 장관을 시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시중은 특징이 뭐냐면, 왕권이 강할 때는 집사부의 시중이 재상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앙의 위하부는 인사를 담당했던 부서인데, 모르셔도 됩니다. 자, 위하부를 비롯해서 총 14개의 부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14개 부처 중에, 이제 기출선지에서, 우리 한능검 시험에서 선지로 따로 또 출제됐던, 부처를 하나 정도 더 소개하면 사정부예요. 사정부. 됐죠? 그래서 우리가 14개 부처들, 여러 가지 부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한 4개 정도는 눈도장을 찍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왕명을 집행하는 부서를 집사부, 자, 그 다음에 인사 담당 부서를 위하부, 그 다음에 요 사정부는 뭐냐면 감찰부입니다. 감찰부. 그러니까 공무원이 예를 들어 뭐 민원인을 밖에서 만났어. 왜 만났지?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민원인들이랑 밤새도록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뭐 예를 들어 뭐 술을 마셨다.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걸렸어. 감찰 과정에서. 그럼 뭐라 그러겠어? 공무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딴 게 아니고 원래부터 뭐 친한 사이여서 그랬어요. 뭐 앞으로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정하잖아. 사정해도 안 돼. 그래서 뭐라고요? 사정부예요. 됐죠? 자, 사정부는 하는 일이 뭐다? 공무원 비리 감찰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공무원의 횡령 또는 뭐 뇌물수수 뭐 이런 것들을 감찰하는 부서를 사정부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다 하나만 더 쓰면, 자, 여러분 14개 관청 중에 첫 번째 관청이 법흥왕 때 병부라 그랬죠. 그러니까 신라 14개 관청 중에는 요 정도는 그냥 눈도장을 찍어 두시고 요런 표현들이 나오면 요런 것들이 눈에 보이시면 신라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구조오소경이에요. 근데 요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구조오소경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단 신라라는 거 기억하시는 게 기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누구다? 신문왕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주는 전국을 구주로 나누는데 요건 그냥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오늘날의 도라고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오소경. 그럼 얘는 도대체 뭐냐? 얘만 좀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오소경은 만든 이유가 뭐냐면 경주가 사실은 너무 지역적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신라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가장 이제 국가로서의 발전이 늦었고 그 다음에 고구려라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그런 만만치 않은 나라들, 그러니까 제국이 기틀을 다져가는 그런 이제 강성해지는 나라들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살았냐? 이게 소백산맥과 낙동강이라고 하는 지형적 장애. 그래서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거잖아, 신라가. 그래서 사실은 이 상황에서 버틸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한반도 전체의 주인이 됐잖아요. 통신라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대동강 이남 전체를 통치하기에는 경주는 위치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동남쪽에 치우쳐 있잖아. 그리고 아까 앞에서 고구려나 백제가 쳐들어오기 힘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안에서 전체를 통제할 때 공무원을 보내거나 이럴 때도 너무 지형장애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수도가 바깥으로 나갔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신문왕이 조금이라도 나가자. 그래서 이제 달구벌, 대구 쪽으로 원래 나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귀족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실제로 신문왕도 못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주는 그냥 경주에 그대로 있는 거야. 이렇게 됐죠? 자,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그 지도가 한쪽에 치우친 걸 보완하기 위해서 뭘 만드는 거야? 5개의 광역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다? 오소경입니다. 그래서 오소경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태백산맥, 소백산맥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소백산맥 북서사면에 4개를 집중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자,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입니다. 그리고 옛날 가야 지방에 하나 더 금관경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5개가 뭐다? 오소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소경은 그러니까 수도의 지역적 편제성을 이렇게 보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머지 지방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중심지 역할을 또 나중에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는 촌이 있어요. 촌. 자,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자, 뭐 이제 뭐 지방간이 파견되고 뭐 그런 지역은 아닌데요. 그래서 그냥 촌이 있고요. 여기에 책임자를 촌주라고 합니다. 이 촌주는 뒤에 경제 파트 민정문서 가서 다시 할 건데 이 사람은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간은 아니고 그냥 토착 세력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눈도장 하나만 찍고 가면 우리가 고려시대 향소부국 얘기를 할 건데 향부국이라고 하는 특수행정은 이때 이미 존재했어요. 됐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떤 동네냐면 다른 지역보다 차별받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찍힌 거야.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세금도 더 많이 내고요. 그럼 여기 누가 살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거주 이주를 못합니다. 아니 거주 이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요 지역에 그냥 묶어놓은 거야. 자, 이런 걸 뭐라 그런다? 향부국. 고려시대 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 통신라 때 이제 지방 통제를 위한 몇 가지 정책을 만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상수리 제도예요. 자, 상수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의 촌주나 그 지방 세력가들을 자 중앙에 와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물게 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방 통제죠. 이걸 뭐라 한다? 상수리 제도라고 합니다. 됐죠? 그리고 이 상수리 제도는 나중에 뒤에 고려시대에 가면 긴 제도로 이어져요. 고려시대 가서 다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사정. 아까 여러분 그 감찰부 기억나요? 사정해도 안 돼. 기억나? 그래서 그 사정부를 왜 바깥으로 내보낸 거야? 됐죠?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감찰하라고. 그러면 뭔지 아시겠죠? 지방간 감찰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되시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외사정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군사제도. 자, 군사제도는 자, 일단 첫 번째 구소당. 구소당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이거 누가 만들었다고요? 신문왕. 그리고 여러분 구조소경도 신문왕. 됐죠? 그리고 신라. 이거 같이 다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구소당은 중앙군인데 대신에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 자, 백제 고구려 말간인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민족 융합적 성격이 강하고 요 구소당의 어떤 기본적인 원형은 사실은 이미 신라 때 있긴 한데 이게 실제로 이제 만들어지는 건 사실은 통일 과정에서 만들어져. 왜냐면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그 나당 전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신라가 고구려 유민, 발해 유민, 뭐 말갈인까지 다 모아서 당나라랑 싸워. 그러면서 사실은 구서당의 기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9개의 부대가 백금서당, 적금서당, 목금서당, 황금서당 뭐 이렇게 해서 전부 옷깃.
그래서 옷깃의 색깔을 서로 다르게 하고 다른 깃발을 썼어요. 됐죠? 그래서 9개의 부대다. 그래서 구서당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민족 융합이 섞여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정 같은 경우는 지방군이에요.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게 구서당을 구주에 보낸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틀리는 거지. 물론 한능검 시험에선 그렇게 오류선지가 나오지는 않지만, 자, 10정은 어디에다 배치한다? 구주에다 배치한 지방군입니다. 됐죠? 그런데 여러분 숫자가 안 맞잖아. 그렇죠? 그럼 구정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모두 각 일정인데, 그러니까 국방상으로 가장 중요한 한 주. 이 한 주가 어디냐면 오늘날의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입니다. 됐죠? 여기에는 바로 이제 위에 북방과 국경선을 맞닿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국방상으로 중요하니까 여기만 하나가 아니라 2개. 그래서 골레근정과 남천정이라 그래서 2정을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9정이 아니라 10정이에요. 됐죠? 네, 이렇게 해서 구조소경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신라 제도사 저희 정리했고요. 자, 이번에는 신라 하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 하대로 갈게요. 자, 신라 하대의 여러 가지 혼란. 그리고 요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제 해공왕. 요게 이제 무열기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해공왕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이제 22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궁중에서 왕비와 함께 누구에겐가 암살당해요. 됐죠?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열왕의 이제 직계가 끝나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오르냐면, 자, 김양상. 당시에 상대등이었던 김양상이 선덕왕에 즉위하게 돼요. 됐죠? 선덕여왕 아닙니다. 선덕여왕은 신라 중대에 있었고요. 그래서 선덕왕에 즉위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를 신라 하대라고 불러요. 됐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김양상은 내무랑의 10대 손이에요. 내무랑. 됐죠? 그래서 여기는 내무랑계야. 그래서 왕의 혈통이 바뀌었잖아.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를 뭐라 그런다? 하대라고 불러요. 됐죠? 자, 하대의 주요한 국왕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원성왕. 자, 원성왕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원성왕은 뭐만 기억한다? 독서산품과 끝.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문제로 단독 출제가 되긴 좀 어렵겠죠. 그쵸? 자,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유학 이해 수준에 따라서 공부를 시켜서 3단계로 다르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 공부를 시켜봐서 그래서 중간에 시험을 봤더니 유학에 대한 이해 정도가 높아요. 그러면 상품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운 이제 문제가 나오면 좀 틀려요. 그러면 중품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뭐 이제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져. 그리고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 뭐 하품이나 계속 찍찍 하는 거야. 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하품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전에 그 골품 위주의 관리 등용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을 평가해서 공무원을 뽑겠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반발했겠어? 진골귀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뭐 진골귀족이야.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들어 위화부의 중시예요. 중앙정부처의 장관이야. 근데 내 아들이 독서산품과에서 하품 맞았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이걸 인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한 학기 동안 예를 들어 한 5개월 공부했는데 5개월 동안 수업 시간에 하품을 98회를 했다는 거야. 그럼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절대 인정 안 하지. 이것들이 미쳤나.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19년을 키웠는데 19년 동안 우리 아들이 하품하는 걸 난 지금까지 단 6번밖에 못 봤어. 그런데 6개월 동안 98회? 말이 돼요? 그래서 내가 반발하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유학 공부를 확산시키는데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김원창의 난으로 갈게요. 여러분 김원창의 난은 이제 뭐를 기억하시면 되냐면 얘는 뭐의 대표야? 신라 하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왕위쟁탈전의 가장 대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언제 일어났냐면 헌덕왕 때 일어났어요. 헌덕왕 때. 됐죠? 그래서 자, 조금 아까 우리가 앞에 했던 것 중에 뭐랑만 주의하시면 되냐면 앞에서 여러분 김음돌의 난 기억나세요? 그래서 김음돌의 난은 신문왕. 그러니까 전제왕권 강화에 반발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신라 하대 왕위쟁탈전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헌덕왕 때 됐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외우기도 좋아요. 김 한창의 난이니까 헌덕왕이야. 김 한창이니까 헌덕왕이에요. 신라 하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옹천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 장보고예요. 자, 장보고는 일단 장보고의 난도 나중에 문성왕 때 신라 하대 일어나긴 하는데 일단 장보고는
여기 정치사에서도 시험에 나오는데 장보고는 나중에 어디에도 나오냐면 그 경제 파트에도 시험에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장보고가 좀 독특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자, 요건 노트장 좀 찍으셔야 됩니다. 장보고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 장보고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언제냐면 시간 좀 봐주세요. 신라 언제다? 하대. 그리고 흥덕왕입니다. 흥덕왕 때. 됐죠? 자, 그래서 흥덕왕 때, 아까 헌덕왕 때는 김원창이 아니고 흥덕왕 때가 장보고야. 그래서 장보고는 실제로 이제 중국에 가서 실제로 이제 무인으로서 무과에 합격해서 공직생활도 좀 해요. 중생도 좀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 중국의 해적들이 신라인들을 막 이제 왜냐면 이제 정부가 막 어수선하고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국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중국 해적들이 신라인들을 잡아다가 중국 땅에 막 노예로 파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한 거야. 자, 그래서 귀국에서 흥덕왕에게 이걸 정말 계속 놔둘 겁니까? 이러면서 강력하게 건의하게 되고요. 흥덕왕이 장보고로 하여금 청해진을 설치하게 합니다. 그래서 장보고는 이 청해진의 설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청해진의 책임자를 청해진 대사라 그래요. 스님 아니고, 됐죠? 그냥 관직명이야. 자, 청해진의 대표. 그리고 이 청해진은 어디냐면 오늘날의 완도입니다. 완도. 됐죠? 자,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중국 해적들로부터 이제 신라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런데 나중에 장보고가 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강력한 세력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강력한 해상 세력으로 성장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뭐 정부 통제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서 정부의 통제도 안 되고 나중에 아예 중국, 일본, 뭐 이제 대중국무역, 대일본무역 이런 것들을 거의 독자적으로 하는 해상 왕국을 만들게 돼. 그리고 이후에 신라 하대에 등장하는 호족의 거의 선배, 효식격 된다. 그래서 장보고 눈도장 하나 찍어두세요. 특히 장보고가 경제 파트에서도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 정도 되기 전까지는 모든 국가무역이라는 건 사실은 국가 통제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왕족과 귀족의 필요에 의해서. 자, 그런데 또는 뭐 국방상이라든가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 민간 사실은 국제교육이라는 건 항상 국가 통제 속에서 사실은 물론 없었던 건 아닌데 이렇게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장보고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야. 신라 하대, 그러니까 통제력이 약한 상황에서 장보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한 거죠. 됐죠? 자, 그리고 나중에 중국과도 교육을 많이 하고요. 중국 쌈뚱에, 자, 쌈뚱에다 뭘 만드냐면 요거 하나만 쓰고 가시죠. 법화원이라는 굉장히 거대한 사찰도 만들어요.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사에서도 나올 얘기라 자,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제 파트에 가선 기억나시죠? 그러고 갈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중앙정치에도 좀 외척이 되려고 개입을 하다가 결국 문성왕 때 사실은 염장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됐죠? 요 사건을 우리가 장보고의 난이라고 하는데 요건 뭐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장보고 얘기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 이제 신라 하대의 대표예요. 여러분 신라 중대의 대표는 누구라 그랬어? 신라 중대의 대표는 신문왕이다. 이런 얘기했죠. 자, 그럼 신라 하대의 대표는 9세기 말 진성여왕입니다. 됐죠? 신라 하대의 대표 누구야? 진성여왕.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통신라 그러면 일단 중대 무열계 직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왕권 강화 시기. 됐죠? 시스템 정비하는 그때 대표가 누구야? 신문왕. 그 다음에 신라 하대는 뇌물방계들이 왕위를 이제 계승하면서 왕위쟁탈 전 지방에 대한 통제력도 악화되고 그 다음에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가는 이런 암울한 시기죠. 그 시기의 대표가 누구다? 진성여왕. 됐죠? 자, 진성여왕은 일단 제가 시간 순서대로 그냥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이런 뭐 문화, 지능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과 화상에게 자, 향가집을 만들게 해요. 향가. 됐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3대목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기존까지 있었던 모든 향가들을 쫙 모은 거예요. 됐죠? 이걸 뭐라 그래? 3대목. 됐죠? 3대목을 편찬시키는데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 이게 전하지는 않습니다. 됐죠? 오늘날 향가가 전하는 건 삼국유사에 가장 많이 전해요. 삼국유사에서 14개가 전하고 그 다음에 고려 초기에 그 광종식의 승려였던 균여가 썼던 그러니까 균여전에 그러니까 11수 그래서 합쳐서 25수만 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대목에 대한 말씀드렸고 자, 요 다음부터는 다 암울한 얘기들이야. 자, 첫 번째 원종과 애노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요. 원종과 애노의 난이 이게 사벌주에서 일어납니다. 사벌주.
됐죠? 그래서 오늘날의 경상도 상주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정말 힘들게 진압되긴 하는데 이 원종과 애노에 난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전국적으로 농민봉기가 일어나요. 됐죠? 자, 전국적으로 농민봉기. 정말 못 살겠다. 그러고서는 전국적으로 농민봉기들이 막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 적고적의 난 이론까지 일어나. 적고적은 뭐냐면 빨간 바지 도적단이야. 그래서 뭐 자기가 한 팀인 걸 표시하기 위해서 다 같이 그냥 빨간 바지를 함께 입었어. 그래서 사실은 저도 젊었을 때 원색 옷 좋아했는데 뭐 그래서 파스텔 톤 옷 이런 것도 많이 사고 그랬었는데 저도 막 이렇게 빨간 바지는 별로 사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남자들이 빨간 바지 단체로 입고 다니면 뭐 볼만했겠죠. 그러니까 나름 이렇게 뭐 유니폼도 맞춘다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점차 이렇게 농민 반란이 확산되고요.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누가 등장한다? 호족이 출현하게 됩니다. 됐죠? 요 호족이 출현하는 게 언제야? 바로 진성여왕이에요. 이 호족이라는 건 뭐냐면 중앙정부로부터 이제 통제받지 않는 소위 말해서 반독립적 세력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성에 성을 쌓아서 이들은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주라고 불러요. 또는 자기가 군대를 끌고 다녀.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장군이라고 불러요. 됐죠? 이러면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 이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아예 행정권, 그 다음에 조세주치권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장악한 거야. 됐죠? 자,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걸 호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호족이 딱 출현하면 이 호족이 뭐의 대표다? 신라 하대의 대표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신라 중대는 이거 없어요. 자, 그리고 호족이 본격적으로 반응하는 게 언제야? 진성여왕입니다. 됐죠? 그래서 신라 하대의 대표는 뭐다? 진성여왕. 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시에 중국에서 굉장히 높은 관직을 지내고 그러니까 중국 당나라가 굉장히 국제적인 나라거든요. 그래서 중국 당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국제적 문화야. 그리고 그 국제적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장안입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수도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당을 얘기할 때 물론 이제 당나라가 뭐 한 300년 있었지, 뭐 한 200년 이상 가지만 보통은 우리가 당을 보통 뭐라 그러냐면 8세기 왕조 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장안이라는 데는 8세기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장안에 있는 인구만 100만이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년 로마 제국의 수도 비잔티움, 그리고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와 함께 장안은 세계 3대 도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장안은 그러니까 뉴욕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진짜 임종박물관이죠. 그러니까 길을 걸어가면 수많은 인종의 사람들, 수많은 피부색, 수많은 눈의 색깔이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는, 그렇죠? 이게 바로 그 국제적인 도시가 장안입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굉장히 이렇게 국제적이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외국인들을 아예 따로 뽑아서 공무원으로 써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빈공과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빈공과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실제로 조선에 그러니까 이제 신라에 특히 육두품들이 많이 그러니까 빈공과 응시해요. 왜 그러냐면 신라는 뭐 우리가 사이사에서 얘기했지만 철저하게 골품사회였거든. 그러니까 진골이냐 육두품이냐 또는 뭐 오두품이냐 여기에 따라서 자기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기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또는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이 제한이 돼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에 불만이 많았던 육두품 세력들이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그러니까 당나라로 넘어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도당 유학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험에 합격해서 중국에서 공직사회를 이제 공직자로서 사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자, 신라대 육두품의 대표 최치원. 여러분 최치원 되게 중요합니다. 됐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다? 최치원입니다. 됐죠? 그런데 그 최치원이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진성여왕 때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치원이 실제로 중국에서도 토왕서 경무 같은 글로 굉장히 유명했던 중국 사회에 그러니까 신라인으로서는 완전히 정말 상류사회를 거의 진입한 거지. 그래서 아예 중국에서 되게 유명한 셀럽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관직까지 지내고 이제 은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때가 딱 진성여왕 때거든요. 근데 나라가 막 어지러울 때야. 그래서 진성여왕이 최치원을 불러요. 그래서 지금 나라의 일이 되게 엄중하고 그러니까 공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치원을 그러니까 관직을 주고 등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치원이 그럼 이제 신라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개혁안 10개를 얘기해요. 이걸 시무십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신라 하대 진성여왕이 힘이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국가 권력에 그러니까 진골 귀족들이 꽉 잡고 있거든. 근데 최치원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 최고의 학자고 중국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진골들이 볼 때는 그냥 천한 육두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최치원은 또 공직생활도 했다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차피 진성량은 힘이 없고 그 다음에 내갈 수 있는 건 없어. 왜냐하면 주변 부처들이나 주변 뭐 예를 들어 부서장들이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처의 장관들이 다 진골이잖아. 그런데 어차피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데 이해됐죠? 그래서 자 최치원은 깨끗하게 미련을 버려요. 자 그리고 하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하야해서 마지막 죽기 전에 그냥 집필 활동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후에 자 이제 육두품들한테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야. 왜냐하면 최치원의 행보를 육두품들도 그러니까 유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최치원이 갖고 있는 그 상징성 때문에. 그래서 이 육두품들도 이제 어떻게 한다? 지방으로 하야하게 돼요. 됐죠? 그리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갔더니 지방에 갔더니 누가 있어요? 지방은 상황이 좀 바뀌어 있잖아. 지방에 누가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중앙정부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맹주들 그래서 막 호족들이 막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결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이 그러니까 육두품 유학자들과 그 다음에 이 호족들이 결탁을 해서 이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바로 반신라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반신라 세력이 돼서 이들이 바로 천년신라를 무너뜨리고 고려라는 새 왕조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진성 여왕에 대한 것까지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최치원 어차피 밑에 육두품 얘기 있어서 최치원으로 육두품 얘기도 좀 같이 했어요. 자, 그러면 마무리해 볼게요. 자, 새로운 세력. 그래서 육두품 말씀드렸죠? 자, 당나라 유학 갔다 온 일부 유학생들, 선종계 승려들. 자, 골품제 비판하고 뭐 유교정치 이념, 새로운 것들에 대한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리고 가장 대표가 자, 진성여왕 때 최치원의 시무십조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지방으로 하야해서 반신라 세력화됩니다. 됐죠? 그래서 지방의 호족들과 연계된다. 그리고 호족은 지방에서 반독립적 세력으로 성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특정 지역에 자신의 성을 쌓고 그래서 성주, 군대를 보유하고 장군 뭐 이렇게 불렀어요. 됐죠? 그래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이제 장악하게 돼요. 그러니까 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들의 이 반신라 세력인 육두품과 호족의 사상적 기반이 된 게 뭐냐면 선종불교와 풍수질입니다. 자, 그리고 선종불교 풍수질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문화 파트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됐죠? 그래서 자, 기존 기득권 세력과 연결되어 있는 교종불교와 대립하면서 이들의 사상적 기반이 돼요. 됐죠? 자, 이러면서 이제 이들이 자, 신라를 무너뜨리고 고려라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통신라에 대한 얘기들 자, 말씀 다 드렸네요.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요거 관련된 기출문제 어떻게 되는지 문제 좀 빠르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사 뭐 웹툰을 만드는데 기획안이래요. 자, 진골기족 근데 키보드만 찾으면 되죠? 나왔다. 여러분 이거 요 표현. 요 기억해달라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국학 설치했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구주를 정비했대요. 자, 끝났다. 그럼 어느 왕이야? 신문왕. 그래서 신문왕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신문왕으로 들어갈게요. 자, 관료전을 지금 정답인데요? 됐죠? 바로 신문왕이네요. 자, 마리간이라는 칭호 처음 사용하는 건 누구야? 4세기 말 내무왕이죠. 자, 그 다음 우상국복속은 지증.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화랑도를 국가적으로 개편했다. 그러면 진흥. 자, 2차 돈의 순교. 자, 그러면서 불교를 공인했다. 그러면 법흥.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봤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자, 하나만 더 보면 자, 3번 다음 검색창. 자, 그래서 보니까 3대목이네. 이? 원종과 애노의 난이야. 그 다음에 적고적의 난이야. 끝났네요. 자, 이렇게 말하면 이거 무슨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신라 하대의 대표 진성여왕이네요. 됐죠? 자, 그래서 문제 3번. 자, 가볼게요. 자, 검색창에 들어갈 왕의 제위기 있었던 사실 김음돌. 여러분 김음돌 보이면 뭐라 그랬어? 요거 신문왕이라 그랬죠. 신문. 자, 그 다음에 강조잉. 멀리서 오셨네. 강조는 고려 때 얘기야. 고려. 됐죠? 자, 그래서 고려 그러니까 목종 때 목종을 폐위하고 강조가 현종을 즉위시키고 이러면서 거란의 2차 침입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 다음 거칠부가 왕명을 받들어 국사를 편찬했다. 거칠부, 국사 이러면 누구예요? 진흥. 여러분 삼국의 역사서는 전성기야. 그 다음에 최치원.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복신도침이 부여풍. 여러분 이거는 그 백제부 운동이었잖아. 그쵸?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통신라의 주요한 구강, 자, 그리고 자, 관료정과 노급 이런 것들까지 저희 알아봤네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